생리대.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이건 뭐 매달 돌아오는 필수품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평범해 보이는 제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? 오늘 이 필수품 시장의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정말 그렇죠.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게는 이게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냥 꼭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.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일까요? 이 제품 뒤에 얼마나 복잡한 시장의 논리가 숨어 있는지는 잘 생각 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우리가 매달 내는 그 돈, 그리고 이 제품은 안전할 거야 라고 믿는 그 마음, 대체 무엇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걸까요? 오늘 정말 흥미로운 두 나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한국과 캐나다인데요. 이 두 나라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그 답이 보일지도 모릅니다. 가격과 신뢰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부터 두 시장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한국 시장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? 한국 시장을 설명할 땐 딱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. 바로 가격, 그리고 권력이죠. 왜 이 두 단어가 중요하냐? 그 중심에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한 거대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55%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이게 바로 좋은 느낌, 화이트 같은 브랜드로 유명한 유한 킴벌리가 한국 생리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입니다. 와, 한 회사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먹고 있다는 거죠. 이건 뭐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엄청난 힘입니다. 네, 이런 시장 구조를 우리가 독과점이라고 부르죠. 몇몇 회사가 시장을 꽉 잡고 있어서 제대로 된 경쟁이 일어나기 힘든 상태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거든요. 쉽게 말해 가격을 올려도 막을 수 있는 경쟁자가 거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.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맙니다. 바로 이 깔창 생리대라는 정말 가슴 아픈 단어가 등장하면서부터였죠. 비싼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대신 썼다는 아이들의 이야기. 이건 그냥 가격 문제를 넘어서는 거였어요.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큰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 사건이었습니다. 그리고 말이죠. 이 가격 인상에는 좀 묘한 패턴이 보입니다. 자료들을 보면 유한 킴벌리가 대략 3년에 한 번꼴로 가격을 올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그것도 꼭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을 앞두고 말이죠. 2010년, 그리고 2013년, 또 2016년에도 뭔가 반복되는 느낌 드시죠? 이걸 두고 사람들이 꼼수 아니냐고 비판을 했어요. 왜냐하면 회사는 기존 제품들 가격은 안 올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. 그런데 정작 그 기존 제품들은 슬그머니 단종시키거나 생산을 줄여서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. 그럼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살짝 바뀐 더 비싼 신제품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이런 의혹을 받았던 겁니다. 자, 이렇게 가격 문제로 시끌시끌하던 와중에 이걸로는 부족했나 봅니다. 가격 논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비자들의 신뢰를 아예 바닥으로 떨어뜨려버리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또 터지고 맙니다. 2017년 3월 한 환경단체와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가 그야말로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. 내용이 뭐였냐면 시중에 판매되는 생리대 대부분에서 들어보셨죠? 발암성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가 검출됐다는 거였어요. 매달 내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인데 충격이 어마어마했죠. 그 파장은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. 특히 보고서에서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지목된 릴리안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. 이 브랜드는 그야말로 직격탄에 맞았습니다. 원래 시장에서 3위까지 하던 꽤 큰 브랜드였는데 순식간에 6위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. 물론 나중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다시 했어요.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. 하지만 한번 깨진 유리잔은 다시 붙일 수 없다고 하죠. 이미 소비자들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습니다. 신뢰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 이렇게 회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.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지금 시장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보세요. 1위, 2위가 시크릿데이, 라엘 같은 브랜드들이죠. 이 브랜드들은 바로 그 안전성과 신뢰를 무기로 성장한 곳들입니다. 반면에 한때 시장의 제왕이었던 좋은 느낌은 3위로 내려왔죠. 이 스캔들이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이 순위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.
자, 지금까지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뭔가 좀 격동적이었죠? 그럼 이제 시선을 확 돌려서 지구 반대편 캐나다는 어떤지 한번 가볼까요? 한국 시장의 키워드가 가격과 신뢰 붕괴였다면 캐나다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. 여기선 한국처럼 가격 때문에 싸우거나 안정성 때문에 불안에 떠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자리를 채우는 키워드들은 이런 것들이에요. 지속 가능성, fem테크 혁신, 정부의 지원. 뭔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시죠? 실제로 캐나다 시장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점점 더 환경을 생각하는 유기농 제품을 찾고 있고요. 또 fem테크 캐나다처럼 여성 건강 관련 스타트업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도 생겨났어요.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죠. 학교나 공공기관 화장실에 생리대를 무료로 비치하는 걸 당연하게 만들고 있고요. 기업, 소비자, 정부가 삼박자가 맞아서 시장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. 자, 한국과 캐나다.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시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. 그럼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뭘까요? 대체 무엇이 이 필수품 시장의 모습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? 결국 하나의 힘만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도표를 보면 기업의 힘도 물론 막강하죠. 하지만 한국 사례가 보여주듯이 소비자들이 뭉치면 그 힘을 견제하고 시장의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. 또 캐나다 사례를 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이 등장해서 아예 시장의 규칙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.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이 필수품 시장의 주인은 과연 누구여야 할까요? 막강한 자본을 가진 기업일까요? 아니면 목소리를 내는 우리 소비자들일까요? 혹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부일까요?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건강한 시장은 어떤 모습인가요?